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00억 원대의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 1%가 아닌 업무시설 취득세 4%를 부과하는 관련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맞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동영상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N번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이른바 관전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N번방 관련한 법적 쟁점을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3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한 민식이법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시행 이틀째를 맞은 민식이법. 실제 사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며 일각에서 왜 민식이법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를 나타내는지 법 개정이 정말 필요한지를 짚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의 민식이법 시행 첫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는데 웬 아이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차와 충돌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영상 속 아이는 만 13세, 중학교 1학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무단횡단하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와 사고가 났다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서 2에서 3m 떨어진 곳으로 일단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골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보자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면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식이 바뀌고 운전자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만 보고 갑자기 뛰어든 아이에 어떻게 손 써볼 사이도 없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어이가 없네. 앞으로 어떻게 운전하냐? 무죄가 더 많고요. 유죄도 일부 있습니다. 유죄도 일부 있어요. 유죄로 판결되었죠. 국가가 유죄입니다. 무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고라니급으로 뛰어드네. 진짜 저 정도면 자해공갈 수준이네. 애보다 운전자가 더 불쌍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영상을 다시 봐도 반대편 차로를 지나가는 트럭에 가려 아이가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운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의 예측입니다. 과연 무죄 나올까요? 무죄 안 나옵니다. 저 무죄 안 나와요. 요거는 무죄 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 이건 유죄 쪽입니다. 유죄.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아이를 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상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는 게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무죄 안 나옵니다. 뭐라 그럴까요? 경찰은 이렇게 합니다. 경찰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천천히 가야 되죠. 만약에 저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인데 경찰에 접수! 그러면은 500만 원 내야 돼.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은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를 넘거나 안전운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30km 이내로 달리고 주의 의무를 다 지키면 인명피해가 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4에서 5만 건의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0.00002%에 불과합니다. 뒤집어 보면 나머지 99.99998%는 운전자 과실로
보행자 교통사고 1000만 건 중에 단 2건만 보행자 과실이고 나머지 999만 9,998건은 운전자 과실로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람과 차가 부딪히면 사실상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네, 피해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도 함부로 무죄 판단하는데 부담이 있고 또 무단 횡단이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정강주시 의무, 안전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예 차량 통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야 한다거나 스쿨존에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건너가게 하는 민식이법 2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냉소 섞인 반응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한다면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억울한 운전자도 벌금형이 없어서 최저 집행유예만 받게 되는데요. 지난 사고 자료 전수조사로 진짜 이렇게 억울한 운전자가 직장까지 있게 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에 있다면 벌금형을 도입할 필요성은 민식이법 시행 이틀밖에 안 됐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포함해 이런저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취지를 살리되 운전자의 불안감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윤 총장 장모의 전 동업자가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유지강 기자입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전 동업자 58살 안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고 가담자 김모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13년 4월에서 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중 한 은행에 347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와 안 씨는 김 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 100억 원, 6월 24일자 71억 원, 8월 2일자 38억 원, 10월 11일자 138억 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최 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 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 씨와 안 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나머지 위조 증명서 2장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사용처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데 최 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 장모 기소와 관련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7년 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해서 실체 규명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상급기관의 수사 과정을 보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의정부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네, 오늘 이유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선 N번방과 처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좀 이게 궁금한 게 조주빈을 비롯해 뭐 직원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그리고 뭐 후원자들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인데 이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이제 아동 청소년 그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죄가 이제 적용될 수 있어요. 네. 그 경우는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이게 어떤 정도의 법정형이냐면 그 살인죄의 네. 형량과 법정형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기존에도 이제 그런 범행의 어떤 그런 그 죄질 이런 것들을 봐서 조금 사안이 중하다라고 하면
뭐 6년 이상 이렇게 선고되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관전자들 이거 유료 회원으로 뭐 볼 수 있거나 뭐 그런 여지가 있는지 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그 아청법 이제 11조에 보면 5항에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소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일반 유저들이 이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볼 수 있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텔레그램 그 뭐 N번 방이든 무슨 방이든 간에 보면 그 아무나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뭐 인증도 하게 하고 돈도 보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증을 하고 계좌를 뭐 번호를 이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을 거예요. 뭐 공지 글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공지 글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뭐 6번 방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6번 방에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것을 공지를 했고 이걸 알면서 들어가서 돈을 내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이것을 계속 돌려봤다면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유저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근데 일반 이용자가 이제 처벌되려면 하나는 뭐냐면 소지를 한 것으로도 인정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방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개인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했다. 그러면 소지죄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까지는 받지 않고 그냥 단순 재생만 했다. 스트리밍에 의한 재생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소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이용자들 전부가 처벌된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일반 이용자들 중에서 일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그다음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것은 뭐 처벌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수사를 통해서 소지를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증명이 된다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법무부에서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거 적용이 전혀 이제 안 되나요? 지금? 네, 법무부에서 이제 단순 시청만 하도록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는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건데 법을 개정을 한 것은 형벌법규는 그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소급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 이제 죄형 법정주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건 안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사안들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아청법 그 11조 5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지 이 소지 부분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뭐 소지 그다음에 시청 이런 걸 한 자라고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방에 들어가서 단순히 그냥 다운로드까지 안 받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보기만 한 사람들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법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처벌이 강력해져서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거용 주택은 1%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몇 %의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취득한 A씨에 대해 관할구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업무시설에 부과되는 4%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시설이라며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를 적용해야 한다고 경정 청구를 했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2017년 7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수원과 하남의 또 다른 오피스텔 취득자들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조세 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 A씨 등의 주장입니다. 헌재는 하지만 A씨 등의 주장을 기각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먼저 저택과 오피스텔은 법적인 개념과 용도가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법적 개념과 주된 용도가 다르고 건축 기준 및 공급 분양 절차 등에 관한 규율에서 구별된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과 달리 주기능이 업무에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헌재의 지적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오피스텔 취득자의 주관적 사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 해도 오피스텔 자체가 관련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지어진 만큼 업무시설 취득세 4% 부과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입법자가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별해 취득세 세율 체계를 달리 규정한 것을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단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업무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구입해 쓰고 있는데 주택에 비해 4배나 더 높은 업무시설 취득세를 부과한 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애초 오피스텔은 주택과 과세 목적과 요건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실제 용도와 상관없이 업무시설 취득세 부과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청구인들이 언뜻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피스텔을 산 뒤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며 낮은 세금을 낸 뒤 슬그머니 업무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헌재 결정이 타당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